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취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인적성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성 검사는 채용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업의 테스트는 보통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서류,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이죠. 기업의 규모나 경쟁 유무에 따라서 이 중에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경쟁이 있는 기업들은 필기시험에서 크게 희비가 교차하곤 합니다. 달리 말하면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 같은 기업에서는 필기시험이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수많은 지원자들을 전부 면접으로 검증하기에는 인력도 그리고 비용도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필기시험을 활용해 한번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장착되어 온 스펙추얼 기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서류 통과가 조금 쉬워진 반면 면접에 갈 인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필기시험에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이 경쟁이 심한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것일까요? 필기시험은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지원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인적성 검사의 구성은 지원자의 인성과 능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그 기준은 인재상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삼성의 인재상은 열정, 창의 혁신, 그리고 도덕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SK는 스스로의 행복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패기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전력의 인재상은 통섭형, 기업가형, 가치창조형, 도전적이라는 사람 4가지입니다. 어느 인재상을 봐도 성실, 끈기 같은 가치는 없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기업들이 찾는 인재는 급변하는 뷰카 환경, 즉 복잡하고 모호한 사회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갖춘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도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죠. 시키는 것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과거의 인재였다면 지금의 인재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 도전하고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인적성 검사도 기업의 인재상에 맞게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속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인적성 검사를 통해 바로 이런 사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 도전하고 성취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기업 환경이니만큼 과거의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보다는 새롭게 주어지는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보들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측정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흔히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라는 말로 정리하는데 기업의 인적성 검사는 현대사회에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 해결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려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적성 검사라고 한 번에 뭉뚱그려 말을 하는데 사실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인성검사는 직장 생활에 필요한 직업 윤리나 도덕성, 팀워크 같은 것들을 측정하게 되고 적성검사는 문제 해결력을 이루는 정보 이해력, 분석력, 상황 판단력, 그리고 추리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인성검사는 큰 준비가 필요 없고 적성검사는 매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를 대학교 과목에 빗대어 보자면 적성검사는 A, B부터 F까지 학점을 주는 과목이라면 인성검사는 패스페일 과목인 거죠. 일정 정도의 기준만 넘으면 통과하는 것이 인성검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적성검사입니다. 순서에 따라 우선 먼저 인성검사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성검사에 임하는 법입니다. 인성검사는 보통 300에서 400문제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푸는 식으로 구성되는데요. 사실 시간 압박을 크게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실제 시험보다는 검사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성향 테스트에 가깝다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은 나는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 라는 간단한 질문을 주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아주 노골적인 문제를 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인성검사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기업에서 인성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면접 참고용으로 활용하거나 두 번째, 검사 결과 중 한두 가지 요소만 활용하는 형태, 세 번째는 전체 점수를 활용하는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면접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형태의 경우 인성검사의 결과가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측정된 결과에 따라 면접에서 추가 질문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성검사 결과가 진취적 자세가 부족하다고 나왔다면 면접에서 질문을 살면서 가장 진취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한 경험은 뭔가요?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방식입니다. 한두 가지 요소만 활용하는 형태의 경우는 인성검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그 기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한두 가지 요소를 발췌하여 합격, 불합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로 정직성이나 협동성 같은 요소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팀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 요소이니만큼 이런 질문에 특히 신경을 써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점수를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점수라고 하더라도 인성검사는 강력한 필터링 기준은 아닙니다. 적성검사가 상위 20%를 가려내는 시험이라면 인성검사는 하위 20%를 걸러내는 시험 정도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위 20%에 속하지 않는 방법은 평소보다 조금 더 협동적이고 팀워크를 중시하며 회사의 직업윤리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면 큰 무리 없이 인성검사의 합격권에 들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2번의 형태나 3번의 형태 모두 중요하게 접근할 요소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는 회사의 인성검사 활용 유형이 어떤지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인성검사를 보는 요령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정직하게 답변하고 협동이나 팀워크, 그리고 직업윤리를 물어보는 질문들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실제로 인적성 검사의 문제를 어떤 영역에서 출제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성 검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성 검사는 객관식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커트라인이 있다 보니 그야말로 수능과도 비슷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답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하지 않으면 원하는 점수를 내기가 힘든 시험이기도 합니다. 적성검사는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고 각각의 특색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언어, 수리, 추리라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G셋은 수리 20문항, 추리 30문항으로 총 50문항을
60분 안에 푸는 것으로 출제가 됩니다. SK의 SKCT는 인지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체크를 하는데 수리 20, 언어 20, 직무 20문항 총 60문항을 75분 이내에 풀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CJ의 시험인 CJ CAT 같은 경우는 언어, 수리, 추리, 공간이라는 4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CJ CAT의 경우는 문항수와 시간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80문항 정도를 100분에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공기업의 필기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NCS를 보면 원래는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해서 10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입니다. 개별 공기업들이 이 10가지 중에서 자신의 기업이나 뽑는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모두 조합해서 개별 공기업들의 NCS를 구성하게 됩니다. 10개의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기술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 직업윤리, 자기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모든 영역을 다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을 메인으로 보고요. 한국철도공사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이 메인입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주로 보게 됩니다. 이어서 적성검사 문제의 3가지 주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개별 기업마다 다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는 적성검사라는 영역은 사실 크게 언어, 수리, 추리라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기업 NCS에서는 각각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지만 물어보는 핵심은 똑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보는 시험이 피셋이라고 하는데요. 적성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피셋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출이 확실하게 공개된 시험이고 공인된 시험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셋의 3가지 과목명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 언어, 수리, 추리 영역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하자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인적성 검사의 핵심은 언어, 수리, 추리라는 3가지 영역을 테스트하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자사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성시험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원래 이런 종류 시험의 명칭은 애프티튜드 테스트입니다. 삼성에서 보는 GSET의 풀네임이 글로벌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이고 공무원 시험의 피셋은 퍼블릭 서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애프티튜드라고 하는 단어는 적성이나 적격성을 의미하는 말이어서 우리가 이 시험들을 적성검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번역보다 조금 더 적합한 번역은 적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감이 좀 달라지는데요. GSET이 삼성의 적성검사라고 번역되는 것과 삼성 적격성 검사라고 번역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적성검사는 타고난 성향이 기업과 맞는가를 체크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적격성 검사는 일정 기준에 도달한 사람인지 그 여부를 테스트하겠다는 뜻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의 능력 테스트들인 기업의 적성 검사는 사실 적격성 검사라고 해야 보다 적합한 것입니다. 적성 검사의 3가지 대표 영역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각각의 영역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적성 검사는 그 기업에서 일하기에 적격한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적격할까요? 바로
언어, 수리, 추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언어, 수리, 추리 능력 이 세 가지가 문제 해결력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언어, 수리, 추리 능력이 산수 능력이라면 문제 해결력이 바로 수학인 셈입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수 능력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초 능력이 갖추어졌는지 객관식 문제로 테스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경영 현장에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매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 파악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파악한 문제의 핵심이나 원리들을 상황에 적용하는 적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성검사에서 테스트하는 언어 능력은 주로 텍스트로 된 문자적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체크하는 것이고, 수리 능력은 주로 수치나 그래프, 표로 된 수치적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수리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에서는 주로 비문학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고, 수리 영역에서는 주로 자료 해석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파악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추리 능력입니다. 추리하면 떠오르는 것이 추리소설, 추리만화 같은 것일 텐데요. 추리라는 말이 정보와 정보를 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탐정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미 알려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 범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추리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언어, 수리, 추리 능력을 합하면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해결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성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취준생들은 기본적인 문제 해결력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성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취준생들을 기본적인 문제 해결력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적성검사 풀이의 핵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능력검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밤샘 공부하며 시험을 치렀던 과목들은 대부분 학력검사였죠. 학력검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먼저 시험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암기 위주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한 공부가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외워서 숫자만 바꿔놓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곤 했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바로 암기해버린 거죠. 하지만 능력검사는 기본적으로 시험의 범위가 없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의 학력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능력이 있나를 체크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고등학교 때 과목으로 말씀드리면 국어 중에서도 비문학 영역이 바로 능력 테스트였죠. 시험 범위가 없고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암기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가진 읽기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문학을 공부할 때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비문학을 잘하는 요령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생기는데 그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이었죠.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틀립니다. 문제는 적성검사 역시 능력시험이다 보니 여기서도 똑같은 조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1년에 걸쳐서 비문학을 풀어도 획기적인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들여서 능력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과연 효율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비문학에서 점수가 오르는 공부를 하려면 공부 방법을 바꿨어야 했습니다. 능력시험에 대해 이해하고
능력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푸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능력 시험의 특징은 문제풀이를 위한 모든 정보가 문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학력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코드 만드는 법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을 외우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문제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능력평가에서는 코드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알려줍니다. 능력평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코드 만드는 법을 처음 접하고 이 원리를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문제풀이를 위한 정보는 모두 문제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연도를 보면 2009년도인 선택지 3번은 제외되고 생산공장을 보면 경상북도 제2공장이니 OL이 됩니다. 1번이 제외되죠. 그리고 오디오의 코드는 05012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능력시험의 형태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능력시험은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를 문제 안에 모두 다 주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핵심은 빠른 시간 안에 문제 안에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3분을 주고 풀라고 하면 대부분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30초 정도를 주면서 풀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50에서 100문제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죠. 적성시험의 3영역 중 2영역은 정보를 읽는 속도가 문제풀이의 90%인 영역입니다. 바로 언어와 수리입니다. 언어는 정보의 형태가 텍스트로 주어지죠. 비문학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는 정보의 형태가 표나 그래프로 주어집니다. 수치를 읽어내는 것인데요. 이 정보들을 얼마나 빠르게 읽어내느냐에 합격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한 영역인 추리 역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내야 비로소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의 시간으로 어떻게 최대의 점수를 낼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비문학 읽던 방법으로 읽고 표 읽는 방법으로 읽었는데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 자신이 원래 읽던 그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점수가 그대로인 이유는 자신이 문제 푸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계속 해오던 방법으로는 지금 한 것보다 더 이상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는 리딩 스킬을 활용해서 제시문을 다 읽지 않고도 맥락적 내용을 파악하는 스킬이 필요하고요. 수리를 공부할 때는 어림산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계산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에서 계산이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분의 가는 A보다 B가 크다. 자, 1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A의 나분의 가는 12분의 5죠. B는 7분의 3입니다.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12분의 5는 0.42 정도가 되고요. 7분의 3은 0.43 정도가 됩니다. 이런 나누기 계산을 하나하나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수 비교의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크로스로 곱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을 기준으로 곱셈의 결과가 큰 쪽의 분수가 실제로 더 큰 숫자인 거죠. 자, 이 정도면 눈으로 간단하게 암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7분의 3이 더 큰 숫자이고 1번이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어림산 스킬들은 비중이나 증가감률을 따지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스킬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나가면 하나하나 정석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문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 숫자가 7분의 3과 12분의 5가 아니라
73분의 31과 126분의 53이어도 똑같은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석대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숫자가 커질수록 나눗셈에 들어가는 시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성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개별 유형들의 풀이 시간을 줄여가는 스킬을 정확히 익히는 것입니다. 시중에 문제집이나 인강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책이나 어떤 강의가 좋은가 많이 궁금해합니다. 답을 드리자면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이 제시되었나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의외로 유형별 문제만 모아놓고 문제풀이 방법이 추상적이고 뻔한 구성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책이나 인강을 찾으셔서 활용하시면 어떤 책이나 강의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준비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자, 만약 이것이 학력시험이라면 시험 합격에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평균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암기할 수 있는 수준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분량을 암기할 수 있다가 평균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무원 9급 시험은 어느 정도 걸린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시험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새로운 풀이 방법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하루 만에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말도 있고 2년을 해도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하신 분들은 원래 이런 능력시험에 장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이 참고로 할 만한 사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년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은 풀이 방법이나 문제 접근 방식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사례도 참고할 만한 사례는 아닙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여기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을 체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가 적성시험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은 평균적으로는 짧으면 2주, 그리고 길면 6개월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기간의 중간 정도인 3개월 정도를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간에 유형별 풀이 방법을 익히고 그것을 문제들에 적용해서 풀어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 보는 방법까지 익히는 건데요. 그러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플랜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험에 대한 공부 플랜을 짤 때는 일반적으로 기본서, 문제풀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능력시험이든 학력시험이든 비슷합니다. 다만 학력시험일 때는 기본 이론 부분이 암기할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암기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모의고사를 통해 암기 여부를 최종 점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답 노트를 사용하여 아직 암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시험은 단계는 비슷하지만 그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 이론을 통해 유형별 스킬을 익히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 원리의 적용들을 잘 익혔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시험의 공부는 학습이라기보다는 훈련이나 연습에 가깝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주어진 정보를 읽는 훈련, 주어진 수치에서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는 훈련, 주어진 정보를 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훈련인 것이죠. 각 단계에서 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능력시험은 능력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가 어렵지만 그 점수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암기시험은 계속해서 외우지 않으면 잊게 돼서 결국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능력시험은 한번 몸에 익힌 스킬이 노력을 덜했다고 없어지지 않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학창시절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는 공부했다고 성적이 쭉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안 했다고 또 금방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능력시험에 접근하는 방법,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풀다 보면 감이 생겨서 잘 푸는 게 아니라 감이라고 이름 지어진 유형별 스킬을 알고 그것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성검사, 즉 능력시험을 6개월에서 2개월 정도 남겨두고 공부할 때의 플랜은 어떨까요? 실제 시험을 보기까지 아직 몇 개월이 남았다면 여유가 있는 셈이니 기본서를 통해 문제의 유형별 프리스킬들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1개월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개월에서 4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문제풀이에 적용하면서 스킬들을 몸에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는 문제를 시험으로 푸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시험으로 푸는 연습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면서 풀이 방법을 점검하고 문제의 유형을 판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이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은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의고사는 그런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처럼 시간을 맞춰놓고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모의고사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이 과정을 1개월 정도 잡으면 됩니다. 능력시험을 2개월 미만 남겨두고 공부할 때의 플랜은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본, 문제풀이, 모의고사라는 3단계를 다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생략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 앞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모의고사 단계만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중의 모의고사 문제집이 제일 잘 팔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존의 방법대로 문제를 계속해서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 받을 점수를 미리 확인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는 미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한 단계만 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기본 단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것은 문제의 풀이 스킬을 익히라는 것이죠. 어떤 스킬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익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스킬들은 생각보다 빨리 익힐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단계를 1개월 안에 충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력을 발휘하면 1, 2주 안에도 한 번쯤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성검사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그렇게 다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 단계에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1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투자한 후에 남은 시간을 모의고사를 통해 시험 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간혹 벼락치기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벼락치기는 암기 과목의 상징입니다. 암기하면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리게 되니 하루 전날 벼락치기에서 기억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기도 했습니다. 능력시험에서는 이러한 벼락치기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처음에 예시로 설명했던 리딩 스킬이나 어림산 같은 경우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언어에서는 문단 배열 문제, 수리에서는 몇몇 응용 계산 문제 이런 경우는 오늘 배워 바로 그 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성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단계인 면접까지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성 시험이 면접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요. 요약하면 우리의 목표는 바로 커트라인 통과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당장 능력 시험을 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0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암기 시험이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의 점수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커트 통과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한 문제에서 10문제 정도입니다. 그런데 벼락치기를 통해서 익힌 바로 그 유형의 문제가 몇 문제만 나와도 서너 문제 때문에 커트 이하였던 분이 커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험을 보는 것보다 벼락치기라도 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벼락치기가 문제 몇 개 풀어보는 것에서 벗어나 유형의 스킬을 익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스킬들은 바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적성검사는 공부하면 얼마든지 올라가는 시험입니다. 다만 그 공부의 방법이 단순한 암기나 다량의 문제풀이가 아닌 겁니다. 유형별 스킬을 익히고 그것을 몸에 익숙하게 한 뒤에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점수 향상이 더딜 수 있지만 능력 시험의 특성상 한번 점수가 올라가면 계속 그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기업에 합격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른 기업에도 많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짧은 시간에도 결과를 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하시고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